어머니, 전도 하나 제대로 못 붙여요? 며느리 소라가 추석 아침 식탁에서 던진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놓칠 뻔했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68인데 아직 정정한데 요양원이라니. 저는 박말순이에요. 23세 아들 준호를 낳아서 키웠고 남편 박기철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죠. 그런데 8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서 사흘을 버티다가 그만. 예순에 혼자 됐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막막했어요. 구멍가게는 건물주가 재개발한다며 빼달라고 했고 전셋집에서 나가야 했어요. 그때 아들 준호가 말했죠.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고마웠어요. 내 자식이 이렇게 효자구나 싶었죠.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니까 며느리 소라도 좋아했어요. 빨래, 청소, 반찬 만들기. 어머니 덕분에 제가 편해요. 그런 말도 했고요. 지우 봐주는 것도 좋았고요.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제가 62 되던 해였어요. 어머니, 국이 너무 짜요. 아, 미안해. 내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매일 짜다고 하잖아요. 귀가 먹으셨어요? 소라의 말투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머니, 빨래 왜 이렇게 해요? 옷이 다 늘어났잖아요. 어머니, 청소 제대로 안 하셨어요? 먼지가 그대로네. 어머니, 냉장고 정리 좀 하세요. 맨날 썩은 거 그대로 두고 매일매일 지적이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늘 뭔가 부족했어요. 다음 해에는 더 심해졌어요. 어머니, 지우 간식 왜 또 과자 사주셨어요? 아이 건강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용돈 모아서 손주한테 과자 하나 사준 게 잘못이 된 거예요. 어머니, 거실에 계시지 말고 방에 좀 계세요. TV 소리 때문에 머리 아파요. 제 방은 작은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햇빛도 안 들고 춥고 더웠죠.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가 힘드니까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친구들 오는데 밖에 좀 나가 계세요. 집에서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소라가 친구들 부르는 날이면 저는 공원에 가서 몇 시간씩 앉아 있었어요. 한겨울에도요. 어머니, 생활비 좀 내세요. 공짜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연금 40만 원 받는 거 다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저는 줬어요. 한 푼도 안 남기고요. 그러면서도 집안일은 다 했어요. 어머니, 밥은 혼자 드세요. 우리랑 시간 안 맞으니까. 식탁에서 제 자리가 사라졌어요. 저는 식구들 먹고 난 뒤에 혼자 먹었어요. 식은 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요. 어머니, 진짜 냄새 나요. 목욕 자주 좀 하세요. 저는 매일 씻었어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노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올해, 이제는 아예 대놓고 구박이에요. 뭘 해도 잘못이고 숨만 쉬어도 눈치였어요. 추석 전날 밤 11시쯤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고기를 재우고 있었는데 소라가 나왔어요. 어머니, 내일 음식 많이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 셋만 먹는데. 그래도 명절인데. 에휴, 귀찮게. 그냥 간단하게 하라니까요. 소라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래도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1년에 한 번 명절인데 잘 차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송편 50개 빚고 전 20장 부치고 갈비찜 한 솥 끓이고 7시쯤 되니까 손주 지우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뭐해? 송편 빚는다. 우리 지우 먹을 거. 지우는 제 옆에 잠깐 앉았다가 이내 TV를 켰어요. 요즘은 저한테 말도 잘 안 해요. 엄마가 할머니 욕하는 걸 듣고 자라서 그런가 봐요. 9시가 넘어서 소라가 일어났어요. 머리를 풀어 헤친 채 거실로 나와서는 소파에 그대로 드러누웠죠.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요. 소라야, 전 좀 뒤집어 줄래? 대답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 다 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한 번씩 펴야 했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10시쯤, 어머니, 전 좀 그만 태우세요. 연기 때문에 숨도 못 쉬겠어요. 손이 떨려서 한두 개 태운 게 있었어요. 68이면 눈도 침침하고 손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미안하다, 정신이 없어서. 에휴, 진짜. 소라는 한숨만 푹 쉬고는 다시 휴대폰만 봤어요. 12시 반. 드디어 음식이 다 차려졌어요. 송편, 전, 갈비찜, 나물, 과일. 제 몸은 파김치가 됐지만 상은 그럴듯했어요. 자, 다들 모여라. 밥 먹자. 아들 준호를 불렀어요. 45살 아들. 회사에서는 과장이라는데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방에서 TV만 보고 있었죠.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넷이서 앉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소라는 휴대폰만 보고 준호는 말이 없고 지우는 게임기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때 지우가 국그릇을 엎질렀어요. 뜨거운 국물이 식탁에 쏟아졌죠. 아이고. 저는 얼른 행주를 가지러 갔어요. 손이 떨려서 행주 집는 것도 한참 걸렸어요. 돌아와서 국물을 닦으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팔꿈치로 반찬 그릇을 쳤어요. 와장창, 진짜 눈도 안 보이세요? 소라의 차가운 목소리. 미안해, 내가 실수를.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맨날 뭘 깨고 쏟고. 이러니까 요양원 가시라는 거 아니에요? 요양원.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 만든 사람한테 요양원 가라고. 소라야, 그게 무슨. 말을 끝내기도 전에 소라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목이 꺾이는 줄 알았어요. 소라가 힘껏 저를 뒤로 밀쳤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다음에 이러면 요양원 가는 거예요. 눈앞이 노래졌어요. 아픈 것보다 모욕감이 더 컸어요. 제 아들과 손주가 보는 앞에서 아들 준호를 봤어요. 제발 뭐라도 해주길 바라면서. 그런데 준호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 이 집에서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구나. 8년. 남편 죽고 8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손주 지우가 겁에 질려 울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제 눈에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요. 8년. 이 가족을 위해 8년을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는 대우였어요. 머리를 부딪힌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아들은 그대로 밥을 먹더라고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고 손주는 게임기를 만지작거렸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그것보다 가슴이 더 아팠어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씻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눈물인지 콧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릇 하나 떨어뜨렸다고 머리채를 잡히다니. 설거지를 끝내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죠. 옷장 하나랑 이불 하나 들어가면 꽉 차는 공간. 창문도 작아서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천장 벽지에 금이 가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보는 천장인데 오늘따라 그 금이 유독 크게 보였어요. 나도 저 벽지처럼 금 가고 있구나.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첩을 열었어요. 남편이랑 찍은 사진들이 나왔죠. 젊었을 때 사진, 둘이 구멍가게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준호 돌잔치 사진,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영감,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TV 소리였어요. 소라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도 들렸고요.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구나. 사람 머리채를 잡고도 태연하게 드라마를 보고 있다니.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옆으로 누워봤는데 목이 아파서 다시 바로 누웠어요. 시계를 봤더니 저녁 6시. 점심도 안 먹었는데 배가 고프지도 않았어요. 문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는 뭐해? 지우 목소리였어요. 모르겠다. 방에 있나 보지. 소라의 목소리. 무관심하고 차가운 목소리. 어머니 밥 안 먹어요? 내버려둬. 알아서 먹겠지.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어요. 숨이 막혀도 그게 더 나았어요. 어둠이 내렸어요. 방 안은 더 어두워졌고 제 마음도 같이 어두워졌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여기 있다간 제가 먼저 죽겠다는 생각.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옷장을 열고 두툼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가을밤이라 쌀쌀할 테니까요. 가방 하나 들고 문을 열었어요. 거실은 조용했어요. 모두 방에 들어간 것 같았죠. TV만 켜져 있고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신발을 신으려다가 그냥 슬리퍼를 신었어요. 빨리 나가고 싶었거든요.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얼굴에 와닿는 바람이 따갑게 느껴졌죠. 저는 그냥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어요. 차들이 싱싱 지나가고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갔어요. 모두 어디론가 가는 길이었는데 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거기 앉아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벤치에 앉았더니 다리가 풀렸어요. 얼마나 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편의점 불빛이 보이고 술집에서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상적인 세상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세상에 속하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68 할머니가 밤에 집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다니. 그때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누가 말을 걸었어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더니 중년 여자분이 서 있었어요. 아, 네.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그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얼마나 창백했는지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바람 좀 불어 나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어요. 이 밤에 혼자요? 집은 어디세요? 그분이 제 옆에 앉았어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낯선 사람인데도요. 저기, 아파트인데,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요. 저기, 그분이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토닥토닥. 한참을 울고 나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건네줬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는 코를 풀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는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한테 당한 일, 8년 동안 구박받은 일, 오늘 머리채 잡힌 일. 다 말하고 나니까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허참, 제가 들어도 화가 나네요. 그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 장혜숙이라고 해요. 여기서 빵집 하는 사람이에요. 아, 저는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말순 씨, 일단 따뜻한 데 가서 이야기해요. 여기 추우니까. 혜숙 씨가 일어서더니 제 손을 잡아줬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났죠. 혜숙 씨 빵집은 정류장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작은 빵집이었는데 안에 들어가니 따뜻하고 빵 굽는 냄새가 좋았어요. 여기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혜숙 씨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손으로 잡으니까 온기가 전해졌죠. 저는 천천히 차를 마셨어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위층에 제가 사는 곳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집에 가야죠. 그 집이 지금 씨에게 집인가요? 혜숙 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 집이 맞나 싶었거든요. 일단 오늘은 쉬세요. 내일 생각하시고요. 혜숙 씨가 저를 2층으로 데려갔어요. 깨끗한 작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제 방보다 훨씬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었죠. 여기서 편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숙 씨가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침대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고마워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제 가족보다 저를 더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침대에 누웠어요. 폭신하고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침대였죠. 눈을 감았더니 피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잠들기 직전 창밖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봤어요. 길 건너편 모텔 앞에 소라가 서 있는 걸요.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분명 소라였어요. 그 옷, 그 머리 스타일. 틀림없었죠. 그런데 소라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준호가 아니었어요. 젊은 남자, 한눈에 봐도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소라와 그 남자가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여러 장 찍었죠. 이게 대체 뭐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제 아들을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창밖에서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소라가 젊은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내가 잘못 본 걸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봤어요. 어두워서 얼굴이 선명하진 않았지만 틀림없었어요. 소라의 그 빨간 코트, 검은 가방, 뒤로 묶은 머리. 분명 소라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어이가 없었죠. 저한테 그렇게 구박하면서 제 아들을 속이고 있었다니. 준호는 알까? 아들 생각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얼굴 없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제 자식인데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있다는 게. 시계를 봤더니 새벽 2시. 밤은 길었어요. 아침 6시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언제 잠든 건지도 모르겠어요. 말순 씨, 주무세요? 혜숙 씨 목소리였어요. 아, 네. 일어났어요. 문을 열었더니 혜숙 씨가 따뜻한 미소로 서 있었어요. 아침 드세요. 빵이랑 우유 준비했어요. 고맙습니다. 아래층 빵집으로 내려갔어요. 작은 테이블에 각 구운 빵이랑 따뜻한 우유가 놓여 있었죠. 빵집 문은 아직 닫혀 있었고 우리 둘뿐이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잠이 잘 안 왔어요. 머리가 복잡해서요. 혜숙 씨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젯밤에 뭔가 보셨죠? 표정이 어두우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혜숙 씨 눈빛이 너무 진심이어서 그냥 털어놨어요. 며느리를 봤어요. 다른 남자랑 호텔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요? 혜숙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여기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죠. 혜숙 씨가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증거요? 네. 말순 씨, 혹시 법률 상담 받아보실 생각 없으세요? 법률 상담이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법이라는 게 저 같은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세계인 줄 알았거든요. 폭행당하셨잖아요. 머리채도 잡히고, 그리고 며느리가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혜숙 씨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근데 저는 돈도 없고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무료로 상담해 주는데 거기 변호사님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오늘 같이 가요. 오늘이요? 네. 빨리 움직이는 게 좋아요. 증거도 있을 때 해야죠. 저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폭신하고 달콤했는데 입에서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말순 씨, 혜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싸워야 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맞아요.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알겠어요. 가보겠습니다. 점심때쯤 혜숙 씨와 함께 법률 상담소에 갔어요.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무료 법률 상담소라고 간판이 붙어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혜숙 씨와 나란히 앉았어요. 떨렸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변호사님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아들네 집에 들어간 일, 8년 동안 구박받은 일, 어제 며느리한테 머리채 잡힌 일. 다 말하고 나니까 목이 메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핸드폰을 꺼내 어젯밤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변호사님이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며느리분이세요? 네. 다른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말순 씨,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며느리분이 머리채를 잡은 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이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말요? 네. 가족간이라고 해도 폭행은 폭행이에요. 두 번째, 이 불륜 사진은 아드님이 이혼 소송을 할 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혼이라니. 그리고 세 번째, 변호사님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신가요? 재산이요? 네. 집이든 땅이든 예금이든.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정리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아들한테 다 맡겼었죠.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작은 가게 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건물주가 철거한다고 해서 혹시 남편분이 다른 재산을 남기셨을 수도 있어요.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거요.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말순 씨, 이게 중요해요. 남편분이 돌아가시면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말순 씨와 자녀인 아드님이 공동 상속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유언장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유언장이요? 네. 남편분이 유언장에 아내에게 전부 상속한다고 남기셨다면 씨가 전체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유언장을 남겼을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집에 가서 남편분 서류들을 확인해 보세요. 등기 서류, 통장, 보험 증서, 뭐든지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요. 변호사님이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뭐 발견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담소를 나오면서 혜숙 씨가 물었어요. 집에 가볼 거예요? 가봐야죠. 남편 서류가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야죠. 혼자 가실 거예요? 네. 며느리는 밖에 나갔을 시간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혜숙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조심하세요. 혹시 뭐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요. 오후 3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용했어요. 소라는 없었고, 준호는 회사에 갔고, 지우는 학교에 갔겠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위에 오래된 서류 상자가 있었어요. 남편이 중요한 걸 보관하던 상자였죠.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가서 상자를 내렸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영수증, 계약서, 사진들.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봉에 말순에게라고 남편 글씨로 쓰여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 편지가 있었어요. 남편 필체였어요. 말순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만약을 대비해서야. 우리 나이에는 다들 잘 잊어버리잖아. 눈물이 났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구멍가게 있던 자리 기억하지? 그 건물주가 재개발한다고 했잖아. 사실 나는 20해 전에 그 근처 땅을 좀 샀어. 당시에 1억 원 들였지. 너한테 말 안 한 건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어.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땅이 지금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재개발되면 가치가 많이 오를 거야. 이건 전부 내 거야, 말순아. 늙으면 돈 없으면 죽어야 하니까. 편지 밑에 서류가 있었어요. 땅 등기 서류였어요. 소유자 박기철. 위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상가 부지 150평. 그리고 또 다른 종이. 유언장. 본인 박기철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본인 사망 시 모든 재산은 아내 박말순에게 상속한다. 2017년 3월 15일. 남편 도장이 찍혀 있었고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영감아, 고마워.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서류 봉투 옆에 인감 케이스가 있었는데 열어보니 비어 있었어요. 인감이 어디 갔지? 남편 인감이었어요. 중요한 거니까 항상 여기 보관했었는데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얼른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박말순인데요. 남편 유언장 찾았어요. 그리고 땅 서류도요. 근데 인감이 없어졌어요. 전화 너머로 변호사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지금 바로 등기소에 확인해 보세요. 혹시 그 땅이 매매 진행 중인지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손이 떨렸어요. 변호사님이 알려준 등기소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네, 등기소입니다. 저기요. 제 남편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혹시 매매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주소하고 소유자 성함 말씀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 이름이랑 봉천동 주소를 말했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죠. 아, 네. 여기 나오네요. 이 부지 맞으시죠? 150평.
네, 맞아요. 현재 매매 계약 진행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계약서가 접수됐고요. 잔금 치르면 소유권 이전 예정이에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잠깐만요. 제가 소유자 부인인데 전 아무것도 서명한 적 없어요. 그런데 여기 서류상으로는 소유자 명의로 계약이 진행됐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은 돌아가셨고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소리가 커졌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사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일단 매매 중지 신청을 하시는 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누가 이런 짓을? 대답은 뻔했어요. 며느리, 그리고 아들. 인감을 가져간 것도 서류를 위조한 것도 그들일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해숙 씨였어요. 말순 씨, 괜찮으세요? 뭐 찾으셨어요? 해숙 씨, 목이 메었어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제가 지금 갈게요. 거기 계세요. 30분쯤 지나서 해숙 씨가 왔어요. 저는 그새 계속 방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움직일 힘도 없었거든요. 말순 씨, 해숙 씨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래요? 저는 땅 서류랑 유언장, 그리고 빈 인감 케이스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등기소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죠. 해숙 씨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어떡해요, 해숙 씨. 제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인데 지금 당장 변호사님한테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근데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며느리가 했다는 증거가. 해숙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탐정을 쓰는 건 어때요? 탐정이요? 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건 많이 다룬 사람인데 한번 맡겨봐요. 며느리가 정확히 뭘 했는지, 누구랑 공모했는지 다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돈이 많이 들겠죠? 제가 먼저 내드릴게요. 나중에 갚으시면 돼요. 해숙 씨,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은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울지 마세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예요. 우는 건 이기고 나서 해요. 해숙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저녁 해숙 씨와 함께 탐정 사무소에 갔어요. 을지로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XX 탐정 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해숙 씨 친구분이시죠? 앉으세요. 저는 탐정님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며느리한테 당한 일, 불륜 사진, 인감 도용, 땅 매매 진행. 탐정님이 노트에 뭔가를 적더니 물었어요. 며느리분 이름이 뭐예요? 유소라요. 본명 맞나요? 본명이요? 그럼 가짜 이름이 있다는 건가요? 일단 확인해 봐야죠. 그리고 불륜 상대 남자 사진 있으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둡긴 했지만 남자 얼굴이 어렴풋이 보이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일주일 정도면 조사 끝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왔어요. 일주일.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어요. 집에는 돌아갈 수가 없어서 해숙 씨네 빵집 2층에 계속 있었어요. 해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받아줬죠. 준호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고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오세요. 읽고 지웠어요. 소라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농담이었어요. 화 풀고 집에 오세요.
농담이라니. 사람 머리채 잡고 요양원 보내겠다는 게 농담이래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탐정님한테서 연락 오기만 기다렸죠. 일주일 후 탐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말순 씨, 조사 끝났어요.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혜숙 씨와 함께 탐정 사무소로 달려갔어요. 탐정님이 두툼한 파일을 내밀었어요. 앉아서 보세요.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요. 저는 파일을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어요. 유소 라유미선 신상 조회 결과. 본명 유미선. 나이 41. 전과 사기죄 2회. 결혼 이력 2회 전 남편들과 이혼. 재산 분쟁 있었음. 손이 떨렸어요. 본명이 유미선이에요? 네. 유소라는 가명이에요. 결혼하면서 이름을 바꿨죠. 다음 장을 넘겼어요. 불륜 상대 신상 조회. 이름 강태준. 나이 29. 직업 무직 과거 유흥업소 종사. 유미선소라과의 관계 2016년부터 연인 관계. 특이사항 둘이 같이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전력 있음. 둘이 사기 조직이에요? 비슷하죠. 재산 있는 남자 물색해서 결혼하고 재산 빼돌리고 도망가는 수법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장을 넘기는데 손이 더 떨렸어요. 박지우 친자 확인. DNA 대조 결과 박준호와 혈연관계 없음. 실제 아버지 강태준으로 추정. 손주가 준호 아이가 아니라고요? 네. 유미선이 강태준과 사귀면서 임신했고 박준호한테는 자기 아이라고 속인 거예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 박기철 사망 사건 재조사 권고. 사망 일시 2017년 4월 3일. 사인 교통사고 뇌출혈. 보험금 5억 원 수령인 유미선. 의문점.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 불일치. 사고 전날 유미선이 박기철과 큰 다툼 이유 증언. 보험금 수령 2주 후 유미선 명의로 고급 외제차 구입. 사고 현장 재조사 필요. 숨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순 씨, 남편분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경찰에 재수사 요청하셔야 해요. 저는 파일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영감을. 설마. 혜숙 씨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말순 씨,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요? 우리 영감을 죽였다는데. 목소리가 커졌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죠. 탐정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이 자료 가지고 경찰한테 가세요. 그리고 변호사님한테도 보여드리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일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알았어. 다 알았어. 며느리가 누군지, 뭘 노렸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제가 할 일은 하나였어요. 싸우는 거요. 끝까지. 사무소를 나오면서 혜숙 씨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경찰 가야죠. 그리고 변호사님한테도 가고. 혼자 할 수 있겠어요? 해야죠. 제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차갑고 단호했죠. 혜숙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끝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혜숙 씨네 방에서 탐정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분노가 쌓였어요. 남편을 죽이고 재산을 빼돌리고 제 아들을 속이고 저를 구박한 여자. 이제 끝이야.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영감,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 밝혀낼게.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갔어요. 혜숙 씨가 함께 가주었죠. 제 손을 꼭 잡고 같이 들어갔어요. 사기랑 사문서 위조로 신고하러 왔습니다. 민원실 경찰관이 저를 형사과로 안내했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형사님이 저를 맞았죠.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져온 서류를 꺼냈어요. 땅 등기 서류, 유언장, 탐정 보고서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죠. 형사님이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니네요. 상속 재산 편취, 사문서 위조, 인감 도용. 여러 건이 겹쳐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저는 탐정 보고서 중 남편 사망 관련 부분을 펼쳤어요. 남편 사망 사건도 재조사 부탁드려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진술서 작성하시고요. 관련 증거 제출해 주세요. 며느리분이랑 아드님 조사도 들어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술서를 쓰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8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적으니까 종이가 몇 장이나 됐죠. 경찰서를 나오면서 혜숙 씨가 물었어요. 이제 변호사님한테 가요? 네, 가야죠. 법률 상담소에 도착했어요. 변호사님이 탐정 보고서를 받아보더니 한참을 읽었어요. 말순 씨,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이에요. 알아요. 형사 고소랑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해요. 형사는 사기, 사문서 위조, 폭행, 민사는 재산 반환, 위자료 청구. 변호사님이 노트에 뭔가를 적더니 말했어요. 그리고 아드님 이혼 소송도 준비해야 해요. 불륜 증거가 확실하니까 위자료 받을 수 있어요. 준호도 공범 아닌가요? 인감 도용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건 수사 결과를 봐야죠. 만약 준호 씨가 공모했다면 같이 처벌받을 거고 모르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전 제 권리 찾을 거예요. 변호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해요. 앞으로 힘든 시간 될 거예요.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엄마 지금 어디야? 경찰이 집에 왔어. 준호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왜 경찰이 집에 왔는데? 모르겠어. 엄마가 신고했다면서? 무슨 일이야? 할 말 있으면 경찰한테 해. 엄마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소라가 지금 난리가 났어. 소라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어머니, 제발 오해 푸세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오해가 아니야. 증거 다 있어. 내가 인감 훔쳐서 땅 팔려고 한 거 다 알아. 뭐, 그건 오해예요. 제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강태준이라는 남자도 알아. 그 남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사진도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우 아빠가 준호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 남편 죽음도 재조사 들어갈 거야. 내가 뭘 했는지 다 밝혀질 거야. 어머니. 소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야 당황하는 게 느껴졌죠. 엄마, 진정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준호가 말했어요. 할 말 없어.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혜숙 씨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잘하셨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날 저녁 준호가 혜숙 씨 빵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었어요. 엄마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혜숙 씨가 2층으로 올라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할래요? 만나야죠. 어차피 피할 수 없는데.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문을 열었더니 준호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엄마, 대체 무슨 짓이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소라가 한 거야. 알고도 모른 척 한 거잖아. 나도 몰랐어. 진짜로. 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그럼 지우 아빠가 내가 아니라는 것도 몰랐어? 준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아버지 죽었을 때 소라가 보험금 5억 받은 것도 몰랐어? 그 돈으로 외제차 산 것도? 그건 인감이 없어진 것도 몰랐어? 땅 매매 진행되는 것도? 준호가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면 다 알고 있었는데 내 몫이 생길까봐 가만히 있었어? 엄마.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소라한테 속았어. 제발 고소 취하해줘.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45살 아들.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은 제가 폭행당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너 그날 기억나? 추석날. 소라가 내 머리채 잡았을 때. 엄마, 넌 그냥 앉아서 밥만 먹더라.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눈물이 났어요. 8년이야. 8년 동안 나 구박받으면서 살았어. 넌 한 번도 날 감싸주지 않았어.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내 아빠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내 와이프가 훔쳐가려고 했어. 그것도 몰랐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엄마, 나도 피해자야. 소라한테 속았다고. 피해자는 나야. 너는 방관자였어. 엄마, 이제 너한테 기대는 거 없어. 법대로 할 거야. 저는 돌아섰어요. 엄마, 엄마. 준호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방문을 닫고 나서야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들이니까요. 제가 낳은 자식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요. 며칠 후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말순 씨, 소라 씨 측에서 합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합의요? 네. 위자료 1억 주겠대요. 1억이요? 땅이 120억인데 1억이라니. 거절하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법정까지 갈 거예요. 제가 받아야 할 거 다 받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지고.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싸우고 있으니까요. 제 권리를 찾고 있으니까요. 혜숙 씨가 차를 들고 올라왔어요. 오늘 변호사님이 소장 접수하셨대요.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혜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고마워요, 혜숙 씨.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면서도 달았어요. 제 인생처럼요. 지금까지는 쓰기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달콤함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핸드폰으로 법원에서 온 문자를 확인했어요. 소장 접수 완료. 첫 재판 기일 11월 15일. 한 달 후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설렘 때문이었어요.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제 진짜 싸움이.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변호사님과 계속 만났어요.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하고 예상 질문에 답하는 연습을 했죠. 밤에는 잠이 잘 안 왔어요. 법정에 서는 게 처음이라 떨렸거든요.
그래도 혜숙 씨가 옆에서 계속 격려해 줬어요. 말순 씨, 진실은 이기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믿으려고 노력했어요. 11월 15일 아침, 재판 당일이었어요. 검은색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제 모습이었죠. 8년 동안 집에서만 움츠리고 살던 할머니가 아니라 싸우러 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준비됐어요? 혜숙 씨가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떨려요. 당연히 떨리죠. 근데 씨는 할 수 있어요. 법원까지 함께 갔어요. 큰 건물이었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법정 앞 복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준호가 보였어요. 수척해진 얼굴로 벤치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소라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연하게 했죠. 착한 며느리처럼 보이려고 애쓴 게 보였어요. 소라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발 오해를 풀어주세요. 전 정말 억울해요. 연기였어요. 목소리도 표정도 다 연기. 비켜. 저는 차갑게 말하고 지나갔어요. 어머니. 소라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손 떼. 제발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때 변호사님이 오셨어요. 말순 씨, 들어가요. 곧 시작해요. 법정 안은 조용했어요. 판사님 자리가 높은 곳에 있고 양쪽에 책상이 놓여 있었죠. 저는 원고 측 자리에 앉았고 소라와 준호는 피고 측에 앉았어요. 방청석에 혜숙 씨가 앉아 있었어요. 제게 힘내라는 눈빛을 보냈죠.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 목소리가 울렸어요. 중년 남자 판사님이었어요.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일어섰어요. 원고 박말수는 피고 유미선에게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첫째, 폭행. 둘째, 사문서 위조 및 인감 도용. 셋째, 상속 재산 편취 시도. 넷째, 정신적 학대.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을 요구합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 측 입장은? 소라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젊은 남자 변호사였죠. 피고 유미선은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8년간 함께 살아온 가족이며 오해로 인한 불화일 뿐입니다. 증거를 제시해 보세요. 판사님이 말했어요. 저희 변호사님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먼저 폭행 증거입니다. 추석날 피고가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영상입니다. 큰 화면에 영상이 나왔어요. 추석날 식탁. 소라가 제 머리채를 잡는 장면. 제가 의자에 부딪히는 장면.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이 영상은 누가 촬영했습니까? 판사님이 물었어요. 원고의 손자 박지우가 우연히 촬영했습니다. 아이가 그날 핸드폰으로 게임하다가 녹화 버튼을 눌렀고 그 장면이 담긴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나중에 지우 핸드폰에서 찾은 거였어요. 지우가 놀라서 찍은 영상이었죠. 소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피고 측 할 말 있습니까? 판사님이 물었어요. 소라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실수였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폭행은 폭행입니다. 다음 증거 제시하세요. 두 번째, 불륜 증거입니다. 화면에 제가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소라가 강태준과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이 남자는 강태준으로 피고와 2016년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세 번째, 친생자 부인 증거입니다. 잠깐만요. 소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님이 말했어요. 손자 박지우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박준호와 혈연 관계가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아버지는 강태준으로 추정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준호가 소라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죠. 네 번째, 사문서 위조 및 인감 도용입니다. 화면에 위조된 서류가 나왔어요. 피고는 원고의 인감을 도용해 고 박기철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유언장에 따라 원고가 단독 상속받을 재산입니다. 유언장도 있습니까? 네, 판사님. 남편이 쓴 유언장이 화면에 나왔어요. 본인 박기철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본인 사망 시 모든 재산은 아내 박말순에게 상속한다. 판사님이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필적 감정은 했습니까? 네. 고인의 자필이 맞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라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재판은 계속됐어요. 탐정 보고서가 제출됐고 소라의 전과 기록이 공개됐죠. 피고 유미선은 본명이 유미선이며 결혼시 유소라로 개명했습니다. 2010년과 2014년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고 박기철의 사망 사건 재수사 결과입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교통사고로 처리됐던 사건에 여러 의문점이 발견됐습니다. 사고 전날 피고와 고인의 격한 다툼, 불명확한 목격자 진술, 사고 후 피고가 수령한 5억 원의 보험금, 화면에 경찰 보고서가 나왔어요. 현재 경찰은 고의 사고 가능성을 두고 추가 수사 중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소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사고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피고, 조용히 하세요. 판사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증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탐정님이 증인석에 섰어요. 피고 유미선과 강태준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네. 2014년 사기 사건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재산 있는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입니다. 다음으로 이웃 할머니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말순 씨가 어떻게 지냈는지 아십니까? 불쌍했어요. 며느리한테 맨날 구박받고 혼자 밥 먹고 겨울에도 공원에서 시간 때우고 몇 번 말을 걸어봤는데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제 눈에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원고, 8년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집안일 했어요. 빨래, 청소, 요리. 며느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국민연금 40만 원도 다 내놓았어요. 한 푼도 안 남기고요. 그러면서도 구박받고 눈치 보고 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식탁에서도 쫓겨났어요. 식은 밥에 김치만 먹었죠. 명절에도 요리는 제가 다 하는데 정작 저는 환대받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어요. 추석날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잡았을 때요. 아들은 그냥 앉아서 밥만 먹었어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날 알았어요.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판사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맨발로 집을 나왔어요. 갈 곳도 없었는데 그냥 나왔어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혜숙 씨를 만났어요. 제 가족보다 저를 더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요. 혜숙 씨를 봤어요. 혜숙 씨도 눈물을 닦고 있었죠. 저는 제 권리를 찾고 싶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 그게 제 거니까요. 그리고 되찾고 싶었어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로 돌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소라가 증인석에 섰어요.
피고 변명하실 것 있습니까? 판사님이 물었어요. 소라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눈에 진짜 눈물은 없었죠. 저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증거를 보면 피고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그건 제가 바빴고, 분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외로웠어요. 남편이 저를 신경도 안 써서. 인감 도용은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CCTV에 피고가 부동산 중개소에 출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소라가 말문이 막혔어요. 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판사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2주 후 1차 판결이 나왔어요. 다시 법정에 모였죠.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유미선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폭행죄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재산 편취 시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소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조용히 하세요. 피고 박준호는 방조죄를 인정한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상속분은 법정 상속분의 20%만 인정한다. 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원고 박말수는 고 박기철의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또한 피고들에게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이겼어요. 정말 이긴 거예요. 혜숙 씨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말순 씨, 이겼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소라는 법정에서 끌려나갔어요. 발버둥 치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준호는 저를 봤어요.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끝이에요. 판결이 확정되고 석 달이 지났어요. 소라는 교도소에 수감됐고 강태준도 공범으로 구속됐죠. 준호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남긴 땅을 정리했어요. 일부는 팔고 일부는 그대로 두었죠. 판돈으로 작은 건물을 샀어요. 혜숙 씨와 함께요. 말순 씨, 여기 어때요? 햇빛도 잘 들고. 좋아요. 여기로 하죠. 1층은 카페로, 2층은 쉼터로 만들었어요. 저처럼 가정폭력이나 노인학대로 고통받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요. 이름은 다시 봄이라고 지었어요. 인생에 다시 봄이 온다는 의미로요. 오픈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준호가 찾아왔어요. 엄마.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뭐하러 왔어? 사과하러 왔어. 정말 미안해.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그를 내려다봤어요. 엄마로서 용서는 해. 근데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 알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이제 나한테 기대지 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를 보내고 창가에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밖을 봤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어요. 가로수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고요. 말순 씨, 오늘 상담 예약 3건 들어왔어요. 혜숙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요? 바쁘겠네. 좋은 일이죠. 쉼터에는 벌써 5분이 계셨어요. 모두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이죠.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었어요. 추석날 머리채를 잡히던 그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68배 다시 꽃을 피운 거예요. 창밖 벚나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영감, 보고 있어? 나 잘 살고 있어.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었죠. 이제야 숨 쉴 수 있었어요. 정말로